제2장 국가와 혁명 1848년부터 1851년까지의 경험 1. 혁명 전야 성숙한 마르크스주의의 최초의 저작들 철학의 빈곤과 공산당 선언은 1848년 혁명 전야에 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작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일반적인 원칙들 뿐만 아니라 그 시기의 구체적인 혁명적 상황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1848년부터 1851년까지의 경험에서 새로운 결론을 내리기 직전에 그들 두 사람, 쌍가로, 마르크스와 엥겔스, 이 국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려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마 보다 유용하리라 여겨진다. 마르크스는 철학의 빈곤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발전 과정에 있는 노동계급은 기존의 부르주아 사회를 대체하여 계급과 계급 적대감이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며 그 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떠한 본래의 정치 권력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인 바 그것은 현재의 정치 권력이 부르주아 사회에 있어서의 계급 적대감을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쌍가로 182쪽 독일어판 1885년 계급의 폐지 이후에 국가가 사라지게 된다는 이러한 일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그보다 몇 달 후, 정확히 말해서 1847년 11월에 쓰여진 공산당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설명을 비교해 보는 것도 유익하다. 각주 마르크스 철학의 빈곤 모스크바 1966년 151쪽 프롤레타리아트가 발전해가는 가장 일반적인 단계를 밝히기 위하여 우리는 다소 베일에 가려져 있던 내전을, 즉 기존의 사회를 힘으로 가하면서 공공연한 혁명, 쌍가로, 오픈 레볼루션으로까지 이끌었으며 바로 그 지점에서 부르주아지를 폭력적으로 타도하려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반란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던 내전을 추적해갔다. 우리는 위에서 노동자 계급에 의해 주도되는 혁명의 첫 단계란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계급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위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점차적으로 부르주아지로부터 모든 자본을 박탈할 자신의 정치적 대권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의 수중,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으로 집중시키게끔 자신의 정치적 대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총체적인 생산력을 가능한 한 급속하게 증대시킬 것이다. 쌍가로 31-37쪽 독일어판 제7판 1906년 여기서 우리는 국가라는 주제에 포함된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뛰어나고 가장 주요한 개념, 소위 쌍가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파리 꼬민 이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을 정식화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한 지금은 잊혀진 마르크스주의의 명제이지만 국가에 대한 아주 흥미있는 규정인 국가,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명제를 얻게 된다. 국가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현재 횡행하고 있는 공식적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그 흔한 선전과 선동 문헌에는 결코 설명되어 있지 않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러한 정의가 의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의는 계량주의, 쌍가로, 리포미즘과 절대로 결합될 수 없을 뿐더러 그 정의가 민주주의의 평화로운 발전에 관한 기회주의자들의 일반적인 편견과 속물적인 환상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혁명은 상당히 정치적인 내용입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를 필요로 한다는 이 명제는 이것이 마르크스의 교시를 따른 것이라고 애써 주장하려는 모든 기회주의자들과 사회배회주의자들과 카우치키주의자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주장하는 명제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명제에 덧붙여야 할 것을 망각하고 있다. 즉 첫째로 마르크스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트는 단지 사멸해 가고 있는 국가, 즉 성립과 더불어 즉시 사멸해 가기 시작하는 사멸해 갈 수밖에 없는 국가만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둘째로 노동대중은 국가,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만을 필요로 한다.
국가는 권력의 특수한 조직체이다. 그것은 계급 억압의 수단인 폭력으로 조직되어 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어떠한 계급을 억압해야 하는가? 물론 오직 착취계급인 부르주아지뿐이다. 노동대중은 단지 착취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국가,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러한 억압을 지속할 수 있고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만을 필요로 한다. 지속적으로 혁명적일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 곧 프롤레타리아 계급이기 때문이며, 부르주아지와의 투쟁에 있어서 모든 노동 대중과 피착취 대중을 통일시킬 수 있고 부르주아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 곧 프롤레타리아 계급이기 때문이다. 착취 계급은 착취를 유지하기 위하여, 즉 대다수 인민에 대한 극소수 자본가의 이기적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지배를 필요로 한다. 비착취 계급은 모든 착취를 폐지하기 위하여, 즉 대다수 인민의 이익을 위하고 지주나 자본가 같은 극소수의 근대적인 노예주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지배를 필요로 하게 된다. 계급 투쟁 대신에 계급 간의 조화라는 몽상을 대체시켜 놓은 사이비 사회주의자들인 뿌띠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은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완전히 몽상적인 형태로 모사하고 있다. 즉 그들은 착취 계급의 지배를 타도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변혁의 목적을 깨닫고 있는 대다수 인민들에게 소수가 평화롭게 복종함으로써 이행이 이루어진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뿌띠 부르주아적인 유토피아는 초계급적으로 존재하는 국가라는 개념을 상정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실천적인 면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배신하게 된다. 그 극명한 예로서 1848년에서 1871년 사이의 프랑스 대혁명의 역사를 들 수 있고, 또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길목에서의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기타 여러 나라의 부르주아 내각에 참여한 사회주의자들의 역할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마르크스는 전생에 걸쳐서 이러한 뿌띠 부르주아 사회주의와 투쟁했었는데, 오늘날 러시아에 있어서 그러한 뿌띠 부르주아적 사회주의가 사회혁명당과 맨셰비키 정당들에 의해 다시금 도래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계급론을 발전시켰고 그것에 기초하여 꾸준히 정치권력론과 국가론을 발전시켰다.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타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서만, 즉 자신의 경제적인 존재 조건이 이러한 임무에 대한 사전 기초가 되며 임무 수행 가능성을 제공하고 그 임무 성취에 필요한 권력이 주어지는 특수한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부르주아지는 나눠지고 농민층과 여타 뿌띠 부르주아지를 분열시키지만 프롤레타리아트는 함께 뭉치고 단결하고 자신을 조직화한다. 대규모 생산에서 담당하게 되는 경제적인 역할 덕분에 오직 프롤레타리아트만이 모든 노동대중과 피착취대중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트 이외의 노동대중과 피착취대중은 프롤레타리아트보다도 어떤 때는 더 많은 착취와 탄압과 억압의 대상이 되면서도 자신의 해방을 위한 독자적인 투쟁을 수행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질문에 대해 마르크스가 내린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급투쟁 이론은 당연하게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인 지배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인식으로 지금 무중한 인민의 권력을 직접적 배경으로 삼는 미분리된 권력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부르주아지를 타도하는 것은 지배계급으로 되어가면서 부르주아지의 필연적으로 결사적인 저항을 억누를 능력을 지니고 새로운 경제체제로 모든 노동대중과 피착취대중을 조직화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서만 쟁취될 수 있다. 기존의 착취자들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작업에 있어서 농민과 뿌띠 부르주아지와 반프롤레타리아트 등의 수많은 대중을 지도하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 권력, 집중화된 권력, 폭력의 조직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 노동자당을 교육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는 권력을 쥘 수 있고 전 인민을 사회주의로 이끌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전위대를 그리고 새로운 체계를 지도하고 조직할 수 있으며
부르주아지 없이 그리고 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모든 노동대중과 피착취 대중이 자신의 사회적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스승과 안내자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전위대를 교육하게 된다. 반면에 현재 널리 횡행하고 있는 기회주의는 좋은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로 대표되는 노동자 정당의 구성원들, 즉 대중과 괴리되어 있고 자본주의 하에서 아주 잘 살고 있으며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득권, 쌍가로, 브리스라이트, 위에서 필자가 나열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제반 역사적 임무와 권리, 역자주, 을 파는, 즉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대중의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혁명적인 역할을 포기한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국가,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론은 역사에 있어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역할에 대한 그의 전반적인 교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역할 중에 최고점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지배이다. PT 독재.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특수한 형태의 폭력 조직으로서의 국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추론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그와 같은 조직이 부르주아지에 의해 창조된 국가기구를 먼저 폐지 또는 파기하지 않고서는 독자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없을까? 공산당 선언은 이러한 추론에 곧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1848년부터 1851년까지의 혁명 경험을 요약 정리하여 얻은 결론이다. 2. 혁명에 대한 요약. 마르크스는 1848년에서 1851년까지의 혁명 쌍가로 우리가 국가라는 주제 하에 다루었던 에 대한 결론을 루이 보나파르트의 부리메르 18일에 포함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러나 혁명은 철저히 진행되고 있다. 혁명은 일시적인 난관을 극복하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혁명은 질서정연하게 자신이 해야 할 작업을 행하고 있다. 1851년 11월 2일 쌍가로 루이 보나파르트가 쿠데타를 일으킨 날에 이르러 혁명은 이미 사전 정지 작업의 절반을 완수했고 지금 그 나머지 절반이 완성되고 있다. 먼저 혁명 세력은 의회를 해산하기 위하여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 그것이 이루어진 지금 이 순간 혁명은 행정 권력을 혁신하고 그것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되돌려놓고 독점적인 대상으로서의 행정 권력이 아닌 새로운 행정 권력을 정립하고 있는 바, 이것은 기존의 행정 권력과는 달리 행정 권력이 지녔던 모든 파괴력을 중앙 집권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 준비 작업의 나머지 절반이 완성되었을 때 유럽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과 같이 기뻐 외칠 것이다. 늙은 두더지가 땅을 용케도 잘 팠군. 거대한 관료기구와 군사조직, 광범위하고 정교한 국가기구, 50만 명에 달하는 군대 이외에도 50만 명에 달하는 관리들 등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행정권력, 즉 소름 끼칠 정도로 기생적인 이러한 행정권력은 프랑스 사회를 온통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봉건제의 붕괴와 더불어 그 봉건제의 붕괴를 촉진시키며 절대 왕정 시대에 치솟아 올랐던 프랑스 사회의 모든 숨구멍을 틀어막고 있다. 제1차 프랑스 대혁명은 중앙 집권안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혁명은 정부 권력의 대리자의 권한과 직책의 양을 올려놓았고 나폴레옹은 이러한 국가기구를 완성했다. 그 정당성을 부여받은 재정과 6월 재정이 프랑스에 보탠 것이라곤 단지 광범위한 노동 분화뿐이었다. 끝으로 혁명에 대항하는 투쟁 과정에서 의회 공화국은 포괄적인 수단을 통해서 정부 권력의 정부 권력의 원천과 중앙 집중화를 강화시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모든 혁명을 이러한 쌍가로 국가, 기구를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완성시켰다. 반대로 권력 정치를 위해 상호 투쟁하고 있는 정당들은 이러한 거대한 국가기구를 소유하게 된 것을 승리에서 오는 당연하고 중요한 전리품으로 간주했다. 쌍가로 루이 보나파르트의 부리메르 18일 98에서 99쪽 제4판 함부르크 1907년.
위의 뛰어난 논의에서 보여지는 바대로 마르크스주의는 초기의 공산당 선언과 비교해 볼 때 괄목할 만큼 발전하게 된다. 공산당 선언에서는 아직까지 국가 문제가 아주 추상적인 형태로 가장 일반적인 개념과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에 인용한 문장들을 살펴보면 국가에 대한 문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결론 또한 아주 명확하고 단정적이며 실천적이고 명료하다. 즉 이전의 모든 혁명이 국가기구를 개선했던 반면에 앞으로의 혁명은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이루는 기본적이고 주된 요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현재 지배적인 공식적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완벽하게 간과해왔고 특히 쌍가로 후에 살펴보겠지만 제 인터내셔널의 선구적 이론가인 카우츠키가 왜곡했다는 것이 이제 명백해진다. 공산당 선언은 우리에게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객관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국가를 계급지배의 기관으로 간주하게끔 하고 나아가 프롤레타리아트가 먼저 정치적 권력을 쟁취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정치적 대권을 쥐지 않고서는 또한 기존의 부르주아 국가를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로 변형시키지 않고서는 부르주아지를 타도할 수 없다는 필연적 결론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국가 또는 계급적 적대각계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 후에 즉각적으로 사멸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끈다. 역사에 즉각적으로 사멸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끈다. 역사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프롤레타리아 국가에 의해서 어떻게 부르주아지가 대체되는가 하는 문제는 여기서 제기는 되는 것이 아니다. 아까 루이 보나파르트 브리메르 18일 각주를 읽겠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 제1권 모스크바 1962년 332에서 33쪽 계속하겠습니다. 그것은 마르크스가 1852년에 제기했고 스스로 답했던 문제이다.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자신의 철학에 충실하면서도 1848년에서 1851년에 이르는 위대한 혁명 시기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경험을 자신의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모든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의 이론은 심오한 철학적 세계관과 역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의 인도를 받으면서 경험을 총합한 것임을 밝혀진다. 국가에 대한 문제는 특수하게 주어진다. 부르주아지의 지배에 필요한 부르주아 국가와 국가기구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부르주아 혁명 과정에서 그리고 피어각 계급의 독자적인 행동에 직면하게 되면서 부르주아 국가는 어떠한 변화를 겪었고 어떠한 발전을 이루어왔는가. 이러한 쌍가로 부르주아 역사주 국가기구와 관련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는 무엇인가. 부르주아 사회의 고유한 중앙 집중화된 국가 권력은 절대주의의 몰락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가기구의 가장 특징적인 제도는 관료제와 상비군, 쌍가로 스탠딩 아미이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신들의 저작 속에서 수천 가지 방안에서 부르주아지가 이들 국가 제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밝혀준다. 모든 노동자들의 경험은 이러한 연관관계를 도표를 보듯이 아주 명확한 방식으로 증명해 보인다. 자신들의 사소한 경험을 통해서 노동계급은 이러한 연관관계를 배우고 인식하게 된다. 왜냐하면 뿌띠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은 이러한 연관관계를 밝혀주는 교의에 따르는 적절한 실천적 결론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무지와 경박스러움으로 인하여 이를 무시하거나 또는 받아들이더라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에 반하여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교의를 보다 쉽게 그리고 견실하게 깨닫고 배우기 때문이다. 관료제와 상비군은 부르주아 사회에 붙어 사는 기생물이다. 즉 사회를 분열시키는 내적 적대감에 의해 창출되지만 사회의 모든 숨구멍을 틀어막는 기생물이다. 공식적 사회민주주의에 현재 널리 횡행하고 있는 카우츠키류의 기회주의는 국가를 기생적 조직으로 보는 관점을 무정부주의만이 지니는 특이하고도 배타적인 속성이라고 간주한다. 마르크스주의를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조국의 수호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제국주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면서 사회주의를 전대미문의 불명예로 실추시키는 속물주의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될 것임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하나의 왜곡임에 확실하다. 관료제 및 국가기구의 발전과 개성과 확장은 봉건제의 몰락 이후부터 유럽에서 보아왔던 숱한 부르주아 혁명 시기에 발생한 것이다. 특히 대부르주아지 편을 들게 되고 이러한 국가기구를 통하여 대부분 대부르주아지에 복종하게 된 것은 바로 뿌띠 부르주아지이며, 이런 국가기구는 상층 농민, 쌍가로 분농이나 상층 소생산자나 상층 상인 등과 같은 계급에게 보통 사람보다 장부로 출세할 수 있게 해주는 비교적 안정되고 편안하고 남 부끄럽지 않은 직업을 제공해준다. 1917년 2월 27일 이후 6개월 동안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레닌은 1917년 2월 27일에 일어난 러시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가리켰는데, 그것은 독재 정치를 무너뜨리고 부르주아적 지방정부의 수립으로 이끌어졌다. 예전부터 흑백단들, 쌍가로 The Black Hundreds, 흑백단들이네요. 흑백단 Hundreds 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던 관리직은 이제 입헌 민주당원들, 쌍가로 카데츠과 맨셰비키들과 사회혁명 당원들의 공동 전리품이 되었다. 그 누구도 진정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뜯어고쳐야 하는가라는 중대한 개혁을 소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노력은 재원의회, 쌍가로 The Constituent Assembly의 수립이 있기까지 미루어졌으며, 또한 전쟁이 끝난 후까지 재원의회의 소집은 계속 미루어졌다. 1917년 3월 2일의 논평에서 지방정부는 재원의회를 소집한다고 공표했다. 그리하여 1917년 9월 17일에 선거가 있었다. 하지만 곧 선거가 11월 12일로 연기되었다고 공표되었다. 따라서 1918년 1월 5일 페트로그라드의 소비에트 정부에 의해 재원의회가 소집되었다. 선거는 10월 대혁명 이전에 작성된 선거인 명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1918년 1월 6일 재원의회가 쌍가로 평화국도 소비에트의 권력 이양에 대한 제2차 대표자 소비에트의 법안을 거부한 후에 전국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는 무효화되어 버렸다. 그러나 전리품을 나누는 일이나 수지 타산이 맞는 직업과 대의원 자리와 정부 강요 자리 등등을 차지하는 일은 재헌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연되지 않았다. 정부를 구성하면서 벌어진 조각 유희는 본질적으로 전리품의 분배와 재분배를 표현해주는 바로 그것이었고, 그러한 작태는 러시아 전체를 통해서 중앙이나 지방의 모든 정부의 상하를 막론하고 진행되고 있었다. 1917년 2월 27일에서 8월 27일까지의 6달 동안을 그 어떠한 논쟁거리도 일으키지 않게끔 객관적으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개혁은 방치되었고 관리직의 분배가 이루어졌으며, 분배 과정에서 저질러진 오류는 약간의 재분배 과정을 통해서 수정되었다. 그러나 관료기구가 다양한 부르주아지와 뿌띠 부르주아 정당들, 쌍가로 러시아의 경우 입헌 민주 당원들과 사회혁명 당원들과 맨셰비키 등의 손에 점점 더 많이 재분배되면 될수록 피어각 계급과 그들의 선두에 선 프롤레타리아트는 전체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점점 더 첨예하고 화해 불가능한 적개심을 깨우쳐 가게 된다. 반면에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를 억압하는 수단을 강화하려고 하는, 즉 포갑수단인 국가기구를 확장하려고 하는 모든 부르주아 정당의 욕구는 커져만 갔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민주적이고 혁명적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집단조차도 그러한 욕구를 키워간다.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어 감으로써 혁명은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모든 쌍가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주 혁명적 파괴력을 집중하게 되고, 자신의 목적을 국가기구의 개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도하고 파괴하는 데 두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끌어지는 것은 그것이 논리적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 아니라 1848년에서 1851년까지의 혁명의 실천적인 발전과 실천적인 경험을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얼마만큼 엄밀하게 역사적인 경험에 굳건한 토대에 서 있는가는 쌍가로 그가 1852년에는 아직도 역사적인 사건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자주, 국가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발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역사적인 경험은 아직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룰 만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주지 않았으며, 다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주고 있지 않았으며 그것은 그보다 훨씬 뒤인 1871년에 이르러서야 토의사항으로 떠오르게 된다. 1852년에 과학적인 고찰이라는 정확성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자신의 모든 파괴력을 집중하고 국가기구를 타도할 임무에 도달했다라는 점뿐이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마르크스가 쌍가로 프랑스 혁명의 역자주 경험과 관찰들에 기초하여 내린 결론들을 일반화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1848년부터 1851년까지의 3년 동안의 프랑스 역사보다도 광범위한 쌍가로 역자주 역사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엥겔스의 견해를 되새겨보고 그런 연후의 사실들을 검증해보자.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 제3판을 소개하면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프랑스는 여타 어느 국가보다도 더 많이 역사적으로 계급 간의 투쟁이 끊임없이 각 시대마다 있었던 나라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프랑스에서는 계급투쟁이 정치 형태의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물의 집약된 정치 형태가 확연하게 윤곽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중세에서는 봉건제의 중심이었고 르네상스 이후에는 사회적 부에 기초한 통일된 왕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프랑스는 대혁명을 통해서 봉건제를 전복하고 여타의 유럽 국가와는 달리 전형적으로 순수한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이룩했다. 그리고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상승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이 이곳 프랑스에서는 여타 어느 지역보다도 첨예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4쪽 1907년판 마르크스 엥겔스 선집 제1권 모스크바 1962년 245에서 246쪽 엥겔스의 마지막 문장은 1871년 이후로 프랑스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투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강상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장차 도래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있어서 프랑스가 계급투쟁의 종지부를 찍는 전형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제 초점을 세기가 바뀌는 지점에 있어서 선진국의 역사에 맞추어 보자. 우리는 프랑스에서의 똑같은 과정이 보다 느리게 그리고 보다 다양한 형태와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되어 왔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공화제 국가, 쌍가로, 프랑스, 미국, 스위스와 왕정국가, 쌍가로, 영국 어느 정도까지는 독일도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러 나라 등에 있어서의 의회 권력의 발전을 살펴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하지 않은 부르주아 사회에 기초하여 관리직이라는 전리품을 재분배했던 다양한 부르주아 정당과 뿌띠 부르주아 정당 사이에 있어서의 권력을 향한 투쟁을 발견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행정권력의 개선과 강화 및 행정관료제와 군사기구의 개선과 강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이 모든 자본주의 국가 일반의 근대적인 발전에 있어 공통적이라는 것에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848년부터 1851년까지 3년 동안의 프랑스는 자본주의 세계 전체의 고유한 발전의 동일한 과정을 신속하고 예리하며 집중된 형태로 보여주었다. 제국주의, 금융자본의 시대이며 거대 독점자본의 시대이고 독점자본의 국가, 독점자본으로의 발전의 시대는 명백하게 국가기구의 특이한 확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절대왕정 국가에서나 가장 자유로운 공화제 국가에 있어서나 모두 프롤레타리아트를 억압할 수 단의 확장과 연관되는 전무후무한 관료제와 군사기구의 확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세계사는 1852년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거대한 규모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기구를 파괴하는 일에 매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앞으로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입장을 택하는 데 있어 파리 꼬민에서 얻은 아주 유용한 자료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3. 1852년에 마르크스가 제기한 문제. 제2판부터 첨가된 부분이다. 영어판 전집 편집자조. 1907년에 메링은 신세대 쌍가로 제25권 제2호 264쪽에 1852년 3월 5일에 마르크스가 바이데마이어에게 보낸 편지를 발췌하여 출판했다. 다른 글에서보다도 특히 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특출한 견해가 담겨있다. 그리고 현재 나 자신은 근대사회에 있어서의 계급들의 존재와 그들 간의 투쟁을 발견한 것이 나의 공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부르주아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계급투쟁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서술을 해왔고 또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계급에 대한 경제적 해부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내가 새롭게 더한 것이라고는 1. 계급들의 존재는 생산의 발전에 있어서 오로지 그의 고유하고 쌍가로 특수하고 역사적인 단계에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과 계급투쟁은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이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독재 자체는 단지 모든 계급의 폐지와 무계급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 한 것밖에 없습니다. 각주, 신세대. 독일 사회민주당의 이론지는 1883년부터 1923년까지 슈투트가르트에서 발행되었다. 1917년 10월까지는 카우츠키가 주관이었고 1917년 이후에는 쿠노브가 주관이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들 가운데 일부는 처음 신세대지에 실려서 발표되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의 고타강령 비판이나 엥겔스의 1891년 사회민주당 강령의 비판 1891년 사회민주당 강령 초안 비판 쌍가로 Criticism of the Draft Social Democratic Program of 1891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엥겔스는 편집자들에게 공식적인 조언을 하였고 간행물들이 마르크스주의를 벗어나고 있다고 그들을 자주 비판하기도 했다. 독일과 국제 노동자 계급 운동의 지도적 인물들 베벨, 아우구스트 베벨, 리크네이트, 룩셈부르크, 로자 룩셈부르크, 에링, 프란츠 메링, 채트킨, 클라라 채트킨, 플레아노프, 게오르기 플레아노프, 레파르그, 폴 레파르그 등 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 잡지의 숱한 논문들을 기고하였다. 19세기 말에 엥겔스가 죽은 후 이 잡지는 사회주의의 문제점들 쌍가로 Problems of Socialism 등 일련의 베른슈타인의 논문들을 포함한 수정주의자들의 논문들을 비공식적으로 싣기 시작하면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항하는 수정주의를 선전하는 길을 제공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 잡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사회배회주의자들을 지지하고 있었다. 역자주. 위의 언급에서 마르크스는 첫째, 자신의 이론과 성구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르주아적인 사상을 지닌 사상가의 이론 사이에 존재하는 주요하고 근본적인 차이점과 둘째, 그의 국가론의 본질을 성공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이론에 있어 주된 것은 계급투쟁이라고 흔히 말해지고 인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관념은 아주 흔하게 기회주의자에 의한 마르크스주의의 왜곡을 낳게 되고 또한 부르주아지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오해를 낳게 된다.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가 하면 계급투쟁론은 마르크스가 아닌 마르크스 이전의 부르주아 학자에 의해 창출되었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이론은 부르주아지가 받아들일만 하기 때문이다. 단지 계급투쟁만을 인식하는 사람은 아직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볼 수 없으며
그들은 여전히 부르주아적 사고와 부르주아적 정치적 영역 내에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를 계급투쟁론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를 축소시키며 왜곡하고 그것을 부르주아지가 받아들일 만한 그 무엇으로 환원시키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계급투쟁에 대한 인식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확장하는 사람만이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자와 평범한 뿌띠, 쌍가로, 물론 대부르주아지도 포함되는 부르주아지를 구별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인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마르크스주의를 참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다. 그리고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노동계급이 이러한 실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모든 기회주의자나 계량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카우츠키주의자들, 쌍가로, 계량주의, 마르크스주의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자들, 각주. 마르크스의 아까 말을 인용한 것은 마르크스 엥겔스 서한지 모스크바 1965년 69쪽. 모든 카우츠키주의자들, 쌍가로, 계량주의, 마르크스주의 사이에서 무유부단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자들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는 천박한 속물이거나 뿌띠,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 이미 판명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증정문 초판이 나온 훨씬 이후인 1918년 8월에 간행돼 카우츠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수책자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부르주아적인 왜곡의 완벽한 예로 들 수 있으며 말로는 마르크스주의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마르크스주의를 기본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쌍가로, 나의 속책자, 프롤레타리아와 혁명 배신자 카우츠키. 다시, 프롤레타리아 혁명가 배신자 카우츠키. 페트로그라드와 모스크바 1918년을 보라. 레닌 전집 제28권 227에서 319쪽을 보라. 영업한 전집 편집자주. 오늘날 자신의 원칙적인 대변자, 즉 탈마르크스주의자 인 카우츠키로 대표되는 기회주의는 위에서 인용한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의 부르주아적 입장에 대한 특징 묘사와 완전히 일치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회주의는 계급투쟁에 대한 인식을 부르주아지와 관련된 영역에만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쌍가로, 이러한 영역과 틀 내에서는 교육받은 자유주의자도 계급투쟁에 대한 인식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기회주의는 계급투쟁에 대한 인식을 부르주아지를 축출하고 완벽하게 폐지하게 되는 기본적인 지점, 즉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 시기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러한 시기는 필연적으로 전무후무하게 첨예한 형태로 격렬하고 폭력적인 계급투쟁의 시대가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 시기 동안에 국가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쌍가로 프롤레타리아트와 무산자 일반을 위한 민주적인 국가가 되어야 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쌍가로 부르주아지에 대하여 독재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마르크스 국가론의 본질은 단일 계급, 쌍가로 프롤레타리아 계급, 역자주에 의한 독재가 모든 계급사회 일반을 위해서나 부르주아지를 타도한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무계급사회인 공산주의를 분리시키는 완전히 역사적 시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완성되는 것이다. 부르주아 국가는 아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그들의 본질은 동일하다. 즉 모든 부르주아 국가는 그들의 형태가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끝까지 그 본질을 분석해보면 부르주아지의 독재라는 동일한 본질이 드러난다.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풍부하고 아주 다양한 정치적 형태들을 창출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필연적으로 동일하게 될 것이다.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이다.
자주